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이번 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는데 금리를 동결하면서 아직 물가를 완전히 잡은 건 아니다. 추가 인상 또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부동산 PF 연체율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투자도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고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종목 잡는 방법 이 세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환율도 떨어지고 말이죠. 일단 증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일단 오늘은 좀 축포를 터뜨려도 되는 날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손평론가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나오는데 네. 지난주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았던 때 나왔는데 이번 주도 안 좋으면 어떻게나 걱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좀 힘을 내주면서 네. 그나마 좀 비는 많이 오지만 웃으면서 올 수 있었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 그 실적이라든지 증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나 변수들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큰 게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밤사이 발표된 CPI 발표 결과만 보면 이런 리스크를 한층 덜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소식을 딱 때마침 듣게 됐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사님도 오늘 투자 좀 할 맛이 좀 나지 않으셨습니까? 모처럼? 많이 그냥 구경했습니다. 구경 많이 했고요. 네. 계속 그 장이 안 좋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저는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시는데 그 7월 FOMC 전후에서부터는 무조건 주식을 다시 사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올 것 같다. 한 달 정도는 최소 한 달은 장이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베이스가 그 근간이 뭐냐면은 주가가 이번에 하락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핵심주들, 각 섹터별 핵심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안 빠졌습니다. 개별주들이 등락이 좀 심했던 것뿐이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의 핵심주라든지 그런 핵심주들의 주가는 전혀 요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200원, 1,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의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 매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좀 지수는 크게 밀리진 않았었지만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 신저가들이 속출하고 하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장시라고 해서 좀비 장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그 하락할 때마다 앞으로 갈 주식이 뭔가에 대해서 섹터 검토부터 해보시면서 주식 살 거를 미리 골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선 시점을 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FOMC 전 혹은 직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후에서 네네. 그러니까 한 7월 20일 전후에서부터는 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된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하 대표님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네, 물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 내려갔거든요. 네. 실제 내려갔는데 시장의 반응은 선반영도 있었는데 상당히 좀 폭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이 많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오늘 좀 바라본 거는 또 많이 빠져있던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도 반등하는 걸 보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고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7월 달에 금리 발표가 이제 4번 남았거든요. 네. 포함해서. 그럼 7월 달에 금리 인상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1년 이상 끌고 왔던 정확하게는 만 2년을 끌고 왔거든요. 우리나라가 2021년도 6월 달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만 2년 24개월 이상 끌고 왔던 거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가 움직이고 반도체가 움직이고 이런 것도 중요했습니다만은 네. 시장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시장이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냐면 대형주가 움직이는 폭보다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폭이 훨씬 큽니다. 하이닉스는 빠져도 한미반도체는 상한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들어오냐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대 심리 자체가 상당히 역시나 공격적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네. 투심이 굉장히 살아있는 날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격적인 얘기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이슈들, 뉴스들 가볍게 좀 짚고 가봅니다. OCI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고순도 인산을 공급한다. 이제 기존의 OCI 홀딩스가 이제 태양광 업체가 된 거고
지금 OCI는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네. 이쪽 담당하는 업체잖아요. 고순도 인산 국내 1위 업체가 OCI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OCI가 예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국내 폴리실리콘 공장 군산 쪽에서 철수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OCI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OCI 홀딩스는 기존에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고 지금의 이제 OCI로 티크로 나오는 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반도체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네. OCI가 반도체 사는 사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우리가 폴리실리콘이라 그러면 태양광만 생각하는데 그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있고 반도체용이 있는데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또 반도체 재료에 들어가는 고순도 인산, 네. 그다음에 과산화수소수, 그리고 또 하나가 HCBC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군산 공장에서 만드는데 한국에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 들어갑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만드는 그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도 OCI가 실제적으로 고스도 인산을 납품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인적 분할 이후에 OCI의 큰 그림, 반도체나 2차 전지 재료 부분을 키우는 사업은 뭐 상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관점이고 앞으로 OCI를 딱 볼 때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OCI 홀딩스는 태양광 쪽으로 보시는 거고 네. 반도체 소재 쪽으로는 OCI를 보면서 아마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군산 공장 다시 청설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였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아가 내년 하반기부터 EV9을 북미 공장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다 이 소식도 있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 IRA 보조금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좀 기대감이 좀 꿈틀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뭐 현대기아가 지금 전기차에서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저기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예상보다 오히려 여차 미국 현지에 있는 그 자동차 업체들보다 더 많이 팔고 잘 팔았던 걸 보면 네. 뭐 이거는 당연히 그 현지 생산하면 더군다나 보조금 받으니까 더 좋은 것도 분명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가지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는 시장을 일정 이상 좀 리딩할 수 있는 적어도 테슬라의 가장 위협적인 어떤 자동차 메이커로서 네. 위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장이 오늘 참 괜찮았는데 현대기아는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기아는 사실 상반기 내내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인 반면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했었던 종목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폴란드 이슈하면서 뭐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도 그 그림이 좀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빠지고의 어떤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아가 지금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뭐 북미에서 2위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조금까지 받으면 아마 더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차 시절에서 현대기아는 2류 회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저는 매매 자체를 안 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는. 근데 지금 이게 전기차로 돌아섰을 때는 네.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현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좀 구비가 되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배터리 글로벌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배터리 회사를 지금 우리나라가 3개나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산 노이즈 많은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 만드는 최적의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넘어서 가지고 자율주행까지 하겠다고 미국에 있는 기업 인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내연기관차 중에서 가장 앞서가지고 테슬라를 지금 비트할 수밖에 없고 따라가고 있는 회사는 지금 현대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거에서 꺾이지만 않는다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현대차의 어떤 밸류는 시간이 갈수록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나오시는 전문가들마다 뭔가 한 방을 노리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뭐 그런 식으로 다들 말씀을 하셔서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스코도 뭐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린 스틸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홀딩스 말고 지금 자회사 철강 만드는 포스코 얘기인데 이제 새롭게 좀 비전을 제시한 거거든요. 기존하고 다르게 뭐 이 얘기 뭐 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소 환원 제철 여기를 좀 전환을 하겠다, 탄소 좀 줄이겠다 이런 이슈를 또 들고 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7월 11일이었죠. 네. 7월 11일 날 포스코 데이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에 대한 IR 자료를 저도 다 봤는데 네. 어쨌든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DX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1년 만에
따블이 났어요. 다 합쳐서 70조 원이 넘어갔는데 네. 장기 2030년 계획을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수소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시각을 제가 사실 주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과연 2007년도에 나왔던 포스코의 60만 원이 갈까를 고민했었거든요. 최근 10년 동안에. 네. 요즘엔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냥 철강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2, 3년간의 행보를 놓고 보면 단순한 철강을 넘어서서 완전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대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있습니다만 향후 좀 지켜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러니까 아마 포스코 같은 주주분들은 10년 이상 갖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의미 있는 좀 잣대가 되지 않나 그리 보겠고 주가는 지금 당장 이 사례에서 뭐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를 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포스코에는 현재 내가 많이 갖고 있다면 네. 굳건하게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입니다. 네. 예,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철강 부분은 지금 2026년에 이제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죠. 네네. 요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철강도 뭔가 탄소 중립 요거 막 실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인증서 같은 걸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탄소를 배출한 만큼에 대한 상응하는 이제 인증서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탄소 관련된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애써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해 놓고 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고스란히 뜯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포스코가 그 수소로 그 환원철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로에다가 이걸 녹여 가지고 샘물을 이제 만드는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환원 가스가 대략 한 25% 정도만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향후에 이제 100%까지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필수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앞서 나간 기술 가지고 만약에 그 리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철강에서도 뜻밖의 우리가 철강은 전통적으로 그냥 그 저성장 산업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시점 가가지고 그거 대응 못하는 기업하고 이렇게 준비된 기업하고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앞서서 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전 60만 원을 지금 고민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네, 그 이상은 뭐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BHI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협력을 해서 들어가겠다. 네. 요것도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상한가 가던데요, 거의. 그 지금 뭐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순방 있다 보니까 네. 발언 하나하나에 되게 좋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BH가 원래 열병합 복합 발전기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고 원래란 말은 그렇고 진작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하우스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아직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그 라이선스 분쟁이 끝이 안 난 상태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예전에 이제 BHI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주력을 하는 원자력이 AP1000 시리즈인데 네. 그게 콘덴서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거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폴란드 정부 주도의 6기 그 원자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많이 반응을 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게 BHI가 어쨌든 간에 웨스팅하우스 주도의 폴란드 발전소 설비에 하우스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타 관련 뭐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보여야 됐고 주가 좀 빨리 반응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한수원과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까 그런 것보다는 과정은 원자력 관련주들은 사실 정부에서 지금 민단 말은 좀 그런가요? 상당히 큰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봅니다만은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큰 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협력해서 그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회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평론가님, 이 한미 금리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올리기보다는 못 올렸다는 쪽이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PF나 이 부채 리스크 굉장히 좀 위험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동결 결정이 난 걸 가지고
매파적 동결이다라고 보는 이유도 그런데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기조적인 어떤 하락세로 접어든 거는 알겠다. 네. 하지만 그거 외에도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아주 뭐 내관 잠재적인 내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많이 위험한가요 지금? 부동산 PF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부동산 PF 규모가 지금 133조 최신 수치가 그래 13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새마을금고 사태에서 드러났지만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전체 연체율이 2%대로 올라섰고요. 네. 가장 그 위험하다고 보는 게 증권업 쪽인데 증권사들의 그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금 15%가 넘었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저축은행, 뭐 상호금융 이번에 새마을금고 문제가 된 이런 것들도 말할 것 없이 뭐 각각의 연체율은 다르지만 추세 자체가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부동산 PF를 더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그 부동산 PF가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네. 저금리 때였죠. 그때가 보면 2020년, 2021년까지 부동산 PF 뭐 증권사에서도 많이 했었고 전금융권에서 많이 부동산 PF 대출을 해줬던 그 시기인데 네. 보통 PF 만기가 2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따져보죠. 2022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나타났으니까 2022, 2023.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소위 만기가 되는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2021년 부동산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리파이낸싱을 못하고 망가져가고 있는 사업장들이 꽤 많다라는 걸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새마을금고 사태인 거고. 그래서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도 바짝 전체 총량도 규제 줄이기도 하지만 대손 충당도 강력하게 많이 쌓아놓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면 위로는 딱 새마을금고 하나 났지만 언제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질지 모르는 아직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더 올렸다가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까지 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창용 총재도 오늘 가계부채 정말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GDP의 현재 한 103% 정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되는데 요걸 이제 80%까지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네. 금리를 이미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80%까지 낮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대출 받으신 분들이 갚아나가는 여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점차 뭐 이제 PF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 연체율도 늘어나고 특히 이제 중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이런 분들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네. 단기간에 이제 80%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는 우리 경제 규모를 봤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이 그 정도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GDP 100%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능력에 비해서 더 초과한 대출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인 거고 100%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 예. 근데 우리의 지금 기질이 전반적인 그 기질이 보면 시장 금리 조금 떨어지니까 신용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 보이고 주담대도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하면 언제든 욱신욱신하면서 대출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 차원으로 계속해서 중앙은행이라든지 금융당국에서는 네, 경고성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차는 좀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미 금리 차가 이제 2% 포인트까지 넓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사님 이거 괜찮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부터 계속해가지고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이슈였었고. 근데 그때마다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가지고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일단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되게 높아요. 거기다가 환율이 지금 이렇게 치솟아가지고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몇 개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금리만 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도 당연히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의 어떤 경쟁력 같은 걸 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산업 쪽을 놓고 보면 가장 안 좋았었던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확실히 2분기가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뭐 디래믹스 체인지라든지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3분기부터는 고정 가격 인상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에서의 어떤 사업 부문 적자는 3분기가 마지막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가 돌아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바닥에서 올라선다는 얘기고 그 외에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동차, 조선,
뭐 안 되는 게 지금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실물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안 됐었던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개방 완전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실물하고 지금 이제 그 증시에서의 어떤 기업체들하고 어떤 변화는 다른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 차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아니라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거는 환율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원화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졌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죠, 바로. 그렇게 되면은 뭐 금리 1, 2% 올리는 것보다 그 차이보다는 환율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는 환율이 저는 1,200원 초반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 금리 인상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금리가 막히는 순간부터는 원화가 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가는 어떻습니까? 이창용 총재가 오늘 이제 물가 8월부터는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왜 오른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조금 더 물가 인하 추세가 좀 더 이제 선제적으로 나타났고 빨랐죠.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영향을 받고 특히 작년 하반기에 유가가 12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70달러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톡톡히 봤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기저효과 작년에 그 기저효과가 이제 끝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뭐 근원 CPI 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본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3%대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금리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원 CPI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4.8%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0.5%포인트 네.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한 달 수치 가지고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네. 연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잖아요. 근원 CPI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건 물론 시장에서 크게 환호하긴 했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우리도 그런 시각에서 봤었을 때 근원 CPI가 그렇게 확실하게 잡힐 거냐? 기저효과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물가는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냐? 라고 본다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뭐 금통위도 계속 얘기하지만 3%대로 다시 올라설 거고 내년이 돼야 추세적으로 2% 기존 물가 한은의 목표치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보니까 유가도 75달러 배럴당 예, 오를 또 조짐을 올라가는 보이고 것 있고 같으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유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감산을 계속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 줄여 나가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스멀스멀 유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또 그 근원 물가에 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일단 시간을 헤드라인 두고. CPI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네. 뭐 사실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전 산업 분야에 골고루 다 후행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CPI 그럼 또 다시 한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좀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경기일 겁니다. 지금 경기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인데 관건은 역시 이제 수출입니다. 중국 시장 이 다른 마켓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아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최태원 회장이 오늘 이런 굉장히 좀 센 발언을 간만에 한 것 같아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최태원 회장의 지위가 대한상공회의 의장님이십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있던 포럼에서 한 발언 같은데 네. 그런 거죠. 뭐 정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일수록 회복이 좀 속도가 더딘 것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단숨에 뭐 중국 사업 자체를 아예 철수하고 아예 미국이라든지 기타국으로 한 번에 다 돌리는 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어렵지만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아예 너무 벽을 쌓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 한다면 내가 대한상공 의장으로서 민간 주도로라도 한번 가을 정도에 한중 정상회담이었나요? 네. 정상회담이 될지 뭐 주의 고위급 회담이 될지 진행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그렇습니다. 발언인데 11월 정도에 하자 이렇게 네, 얘기한 것 근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충분히 대한상공회 의장의 지위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연 이제 정부가 또 어느 정도 민간의 어떤 협력 자체를 뭐 용인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기업들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탈중국화라는 단어는 너무 극한 단어고요. 우리가 기업들을 가만히 보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옛날 차종이지만은
에쿠스 이제 잘 안 돼서 철수하고 대부분이 지금 현대 기아의 대부분 실적이 미국에서 제네시스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의 생존 전략에서 조금 더 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탈중국가, 미국가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 수익성이 좋고 마진 놓은 쪽으로 그 국가별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딱 가만히 보면 여전히 중국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홀대받고 있는 거고 중국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타 국가로 비중을 높이는 기업들은 대표적인 게 사실 송배전 인프라 관련주들거든요. 네. 그리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만큼 더 시장이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재 상황에서 뭐 중국이 뭐 최태원 회장의 말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기업들은 아마 각자 도생의 의미로 그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서 여타 국가로 글로벌을 다변화하고 있지 않나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도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6월 수출이요. 3년 4개월 만에 최저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중국 제품 안 사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국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디커플이 됐던 디커플링이 됐던 디리스킹이 됐던 간에 지금 일단 그 갈라진 상황에서 네. 지금 중국 제품을 지금 사실 수출이 좀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대체를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른 이제 제조 국가에서 제품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지금 중국 내부적인 어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다행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핵심 주력 산업들이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은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걸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한테 좋을 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가 우리한테 뭐 예전처럼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치명타를 준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건 뇌피셜일 수도 있긴 한데 CPI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거를 그 백악관에서 몰랐겠느냐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가지고 미팅하고 난 다음에 디커플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돌아왔고 그 첫 반응이 중국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관세 철폐하라는 거죠. 지금 징벌적 관세 지금 매겨놨던 거 철폐하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어떤 뭔가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인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가서 요구했었던 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국채를 사달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베이스는 또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이 부양채를 쓰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교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시지 말고 지금은 오히려 그쪽에서 뭘 부양책으로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로 네. 최태원 회장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네. SK그룹 입장에서 본다면 SK그룹은 그룹 전사적으로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쓴맛도 많이 봤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중국 그 지표가 지금 수출 수입 얘기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외신들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면 온 밤 사이에 이제 뉴욕장 끝나고 중국 경기 지표에 대해서 되게 비중 있게 많이 다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옐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옐런이 방중 이후에 이제 여러 가능성들이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매겨졌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옐런의 방중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철폐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최신 보도된 거는 리창 총리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서열 2위죠. 리창 총리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드디어 불러 모아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시진 집권 2기에 그렇게 때렸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정책 방향의 터닝 포인트를 지금 마련하고 있구나. 중국 경기 반등을 위해서 여러 이제 모멘텀들을 생각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로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내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고 만들어서 경기 부양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러나 이제 역시 중국 전반적인 그 1분기 반등 이후에 나타난 지표들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수출 수입 지표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그 공장 활동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경기 지표에 아주 그 상징적이죠. 불이 수입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지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중국 경제 전망, 지금 중국 공산당은 연간 경제 성장률을 5% 정도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네. 해외 기관에서는 3%대까지 낮춰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5%도 어렵다. 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성장 둔화를 전망하는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이런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드디어 중국 당국에서 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야라는 신호로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지표가 나오는 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런 리창 총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서 PPI 중국의 PPI 마이너스 5% 나왔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게 이제 중국의 그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이 빚을 갚느라고 뭐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버리는 그래서 장기 불황에 빠지는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융 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디플레이션 상황이란 게 말씀하실 때 중국의 CPI가 0%고 PPI가 마이너스 5.4%란 말은 금융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여기서 금리 정책, 통화량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돈을 푸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결정적으로 재정 정책 아니면 인프라 정책인데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반기 과연 중국이 어떻게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 줄까? 그거는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정책은 또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게 부동산은 또 금융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희망회로는 돌리지만은 중국도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외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부에서 주는 거 아무래도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네. 근데 이거 이해관계는 하반기에 대해서 저도 중국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는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직간접적으로 최근 1개월의 어떤 일정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인과 앨런 재무장관의 방중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네고시에이션이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 분 다 어쨌거나 중국의 뭐 부양책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미중 간의 관계도 좀 회복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예상보다 빨리 금리 스케줄을 종료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경기 부양책을 쓰기에 조금 더 용이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최근에 네. 달러 인덱스가 보면 아직 100대긴 하지만 1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달러 강세가 더 이상 더 세게 나타날 용인이 당분간 없어 보인다라고 본다면 중국이 뭔가 카드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만들어져 간다. 이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경기가 그래도 회복 국면을 맞아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하반기에 큰 침체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좀 경기 침체를 유의하면서 그래도 좀 마땅한 투자 전략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주의하면서 해볼 만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사님? 저는 일단 경기 침체보다는 그 완만하게 계속 회복되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해서 전략 똑같습니다. 올 연초부터 똑같은데 핵심 섹터 내에서 핵심 주식은 계속해서 가지고 넘어가시라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겠지만은 이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핵심 종목이라는 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조선은 뭐 현대중공업이 됐든 뭐 요즘 조선주 뭐 우리나라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거의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선 3사도 다 괜찮고 뭐 방산 쪽도 여전히 괜찮고 이런 쪽의 어떤 핵심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가시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거기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리스크를 만약에 고려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포트상의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조정해 가시면서 장이 좀 좋아 보일 때는 개별 종목 투자를 좀 늘리시고 장이 조금 많이 과열됐다 싶을 때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놔 가지고 그 비중 조절하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저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반기에 이제 장기 투자의 방침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약간 스윙 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까?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데 제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증권업계에서 보기 드문 별종이고 골동품이라고 보더라고요. 뭐 오래돼서 골동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쪽보다는 핵심 주식이다 판단되는 것들은 포트의 일정 부분 사가지고 안고 가는 스타일이고요. 올해 지금 제가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거는 일단 미국이 일단 저기 그린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거라든지 장기 성장을 어떤 좀 담보하는 어떤 영역을 좀 구축을 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반도체도 또 이제 지금 보면은 최악의 국면에 진입해서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물론 그걸 흐름을 잘 타가지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이러시는 분들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핵심 의량주는 계속 안고서 네. 가져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주식 중수님이 이사님 조선주 추천해서 큰 상승 받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작년 말부터 남들 안 볼 때부터 조선주는 대세 상승 나온다고 말씀. 남이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네, 본인이 감사합니다. 하시기보다. 네. 알겠습니다. 하 대표님은 하반기 좀 어떤 투자 전략이 맞다고 보세요?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사실 상반기가 거의 이게 결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저도 아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많이 염려하는 게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올리면 200bp잖아요. 네. 근데 금리에 대한 익스포저는 한국이 훨씬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경제 구조가 미국은 소비가 70%니까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익스포저가 한국보다 높은 거고 한국은 소비가 GDP에서 50% 미만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아까 저는 생각보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매일 주시하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100m로 떨어졌을 때 생각보다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화 강세 가져오면 아시겠지만 수입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 수지는 빠른 시간에 흑자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될 때 주역이 보통 반도체와 자동차이기 때문에 메인 산업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게 되면 상반기가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위주로 쏠림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 하반기로 가면서 만약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정적 동결의 연장이라든지 국내 증시 무역 수지 흑자위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쉬어갔던 내수 관련주들 쪽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축은 뭐 우리가 말하는 수출 관련주로 보시되 원화 강세란 인센티브를 딱 가지고 오게 되면 그동안 너무 이제 빠져있던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앞으로도 희망은 좀 안 보입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유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쪽 섹터는 주력이란 개념보다는 새로운 차세대에 대한 주력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제 말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도 간간히 한번은 볼 필요가 있는 장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오늘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합병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주관사 선정이 됐으면 뭐 어느 정도 진짜 연내에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구체화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부란다. 그 셀트리온에서 공시를 통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 주관사 선정이 된 상태라면은 이건 나름대로 그 합병을 하게 될 때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네. 그 그 매수 청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현금을 현금이라기보다는 현금은 제가 오늘 얼핏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 적극적으로 또 자사주 매입한 그 영향도 좀 있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3사 합병을 제시했을 때 투자자들이 합병했을 때 이런 점에서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방향성 그게 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지금 대응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사실 바이오주하고 바로 연계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3사가 합병이 되게 되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종목이 없어집니다. 예. 그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제약의 빈자리를 물론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코스닥에 이제 많은 요즘 이제 좋은 쪽의 섹터들이 일정 부분은 다 차지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섹터들이 전부 위축이 돼 가지고 그렇게 가라앉아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 합병 이슈로 인해 가지고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많이
그 실망감으로 바뀌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유플라이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어시켜줘 버리면서 하방의 리스크를 안정을 시켜주니까 오늘 물론 그 합병 이슈가 나와서 오른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공매도가 2차 전지 못지않게 지금 많이 붙어 있는 데가 저기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방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후에 어떤 영역이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오늘 뭐 많이 올랐던 AI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AI가 많이 올랐던 거는 의료기기 쪽에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의료 AI 쪽으로 해서 그게 한 5천만 불 투자한다는 얘기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빈집에 대한 또 빈 영역에 대한 섹터의 어떤 규모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도 저는 지금 계속 스터디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오히려 셀트리온 자체도 그 이슈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바이오 섹터의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 3사를 합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만 먼저 셀트리온하고 합병을 하고 나중에 뭐 제약을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뭐 3사를 동시 합병하든지 하겠다는 건데 근데 합병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합병하면 좋은 겁니까 일단? 무조건? 돈이죠. 돈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나와 있으면 합병이 아니겠죠. 그러면 네. 벌써 주가가 움직이니까. 근데 셀트리온 지배 구조를 가만히 보면 셀트리온 홀딩스를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죠. 근데 셀트리온 홀딩스를 가지고 셀트리온을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합병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트리온이 늘 공정거래위에 지적받는 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합병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당시에 주주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합병을 하겠고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바이오를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을 하며 셀트리온 제약은 합성의약품을 만드는 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주주들의 뭐 이익을 원한다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합병 비율입니다. 두 가지 돈이 필요한데 합병 비율 오늘도 주가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것보다 헬스케어와 제약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제약이 특히 많이 가죠. 이거는 왜냐면 돈 싸움이에요. 결정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분이 낮은 기업들이 지분이 높은 기업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조 원이 넘는 거를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의 직접적인 지배력은 작습니다. 이건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되는 셀트리온의 가치는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은 높아야 되는 거니까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근데 여기에 또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결정적으로 세 종목이 다 합병 이슈에 움직이게 되는데 왜 뭘 반대하냐면 합병 비율에 대한 반대. 그러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합병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긴 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합병 이슈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준비가 됐다는 거고 주관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빠르면 뭐 하반기에 내년도에 좀 진행될 수가 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우리 이사님이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네. 어떤? 두 친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코스피 정도는 아닙니다. 코스피 200은 이제 지수를 추종한 인덱스가 워낙 자금이 큰데 코스닥 150을 추종한 인덱스는 작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에코프로까지 코스피행 이전을 발표를 해버리면 완전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주공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중간중간에 뭐 우리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JYP 엔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밑단에서 올라오는 반도체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잊혀져 있던 배터리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있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른 바이오주들 얘기도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바이오 대장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소폭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별로 못 간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연간 수주가 2조 원이 넘는다는데 상반기 시총 6조 원이 증발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가 사실 그 글로벌 바이오텍들에 비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출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희한한 거는 글로벌 바이오텍들보다 전체적으로 밸류를 좀 높게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 시장만의 프리미엄,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약간 투기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보면은 스위스의 론자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높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그에 반해서 왜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높은 그 프리미엄을 받았었느냐라면은 삼성이 바이오에 진출을 하는 회사라고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지금도 역시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밀렸던 거는 삼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빠지면서 시총이 빠졌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삼바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좋아지면 당연히 여기도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외에 있는 다른 그 대형 우량주들 네. 특히 올해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제가 그냥 그 조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비 어게인이라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네. 그 트렌드를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비 뭐냐면 어게인이요? 예. 비 어게인. 비는 브레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뇌질환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얼마 전에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또 승인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게인에서 A는 ADC 표적항암제, G는 GLP-1이라고 그래가지고 당뇨하고 비만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AI는 AI 있지 않습니까? AI 네. 의료. N은 내시, 비알콘성 지방간 치료. 요게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그 핫한 그 섹터들이거든요. AI만 알아듣겠네요. 네. 네. 그 이제 그런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국내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로도 보여주잖아요. 뭐 루닛이라든지 몇몇 회사들은 굉장히 핫하게 AI 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기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 이제 글로벌 하반기에 이제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내시와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또 이제 임상직 이상 글로벌 임상입니다. 네. 그런 회사도 있고요. 회사들이 굉장히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뇨하고 비만과 관련돼 있는 것도 국내에서 지금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하반기에 의외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생각 밖으로 괜찮은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16일에 세계 그 최대 알츠하이머 학회가 열린다 그래요, 네덜란드에서. 근데 이 치매 관련 바이오 종목들 요즘 좀 관심이 받고 있다고 하던데 특히 의료 AI 기업 뷰노가 요것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오른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근데 치매 관련이 요점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가장 안 물론 뭐든 걸리고 싶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거의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또 일정 자체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개최가 돼요. AAIC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국내 AI 기업 뷰노가 실제로 뷰노 딥브레인. 근데 최근에 이제 의료 AI 기업 같은 경우는 뷰노 같은 게 또 뇌 같은 거고 이런 게 이제 학술지에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가 좀 화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진단과 치료에서 지금 예방과 진단이잖아요. 근데 예방과 진단에서 AI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예방과 진단의 어떤 확률도 오진단도 내려줄 수가 있는 거고 확률을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업의 산업의 큰 트렌드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삼바 이야기할 때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왜 삼바 셀트리온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최고 분기 실적이 나오고 공장도 4공장, 5공장 짓고 있는데 저는 사는 데가 삼바 공장에는 가까워요. 네. 셀트리온하고 가까운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 자체가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 신약이 이제 특허 만료된 걸 그대로 만든 게 바이오 시밀러 아닙니까? 네. 매력이 좀 떨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신약하고 오리지널 바이오 시밀러하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싸진 건가요? 아니죠. 바이오 시밀러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죠. 어. 예. 뭐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반대입니까? 네, 반대라 그러는군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캡이 작아져 버리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삼바에 줬던 멀티플 자체가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높아 버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생각하는 거 이상하다. 3공장 짓고 4공장 짓고 5공장 짓는데 왜 주가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멀티플이 재평가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뭐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ADC라든가 이런 거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봉백님께서 삼바 PER을 봐라 거품이다. 삼바 10분의 1 토막 가도 된다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쪽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가 식약처와 최근에 이제 소송에서 뭐 승소를 했죠.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지금이 아니라
올 상반기 내내 올랐었고요. 네. 메디톡스 관련된 이슈는 사실 재작년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다가 올해 사실 이제 그 소송 상대방한테 승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어서 다시 되눌렸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톡스 업계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그 원주라고 그러죠. 그 가지고 있는 거의 U1 또는 U2한 회사인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성장의 그림도 있지만은 여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원주에 대한 네. 그 출처를 명확하게 되질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이쪽에다가 라이센스 피를 제공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또 추가적인 부수 수입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돼 있는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이제 거기 공개 매수해서 마무리되는 클래시스라든지 네. 뭐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이루다라든지 또 루트노닉 뭐 이런 회사 루트노닉이 참 그 공개 매수로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클래시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은데 클래시스 같은 회사는 좀 규모가 좀 있는 반면에 이제 여타 작은 회사들은 아직은 저기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채널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왜 피부 미용기기가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 그건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특화해서 그 마켓을 보고 이제 기업체들이 그걸 만들어냈고 그 시장을 갖다 처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이 중국이나 미국으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 네.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성장의 그림은 분명하다. 다만 한 가지는 미국 시장도 이게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특허 이슈가 맞물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네. 회사에 문의를 하시든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정상회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산 협력 강화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손 평론가님이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방산 저력이 지금 막 네.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딱 2분밖에 안 남았네. 네. 혼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K방산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수주가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업계 동향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기대가 큰 건 맞고요. 실제로도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이제 찍혀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 왜 주목을 받냐? 물론 이 방산이라는 이제 무기를 판매하는 이 산업 자체의 특수성이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한번 진입을 하면 계속 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 이 방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장점들이 있다. 뭐 예를 들면 하이엔드급 기술을 갖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도 괜찮다. 뭐 이래서 소위 가성비가 좋은 무기라는 인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중국도 무기 기술이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무기 거래라는 거는 동맹국이라든지 적대국가의 무기를 팔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폴란드라든지 뭐 미국 혹은 중동 이런 국가들의 이제 무기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리적 이점들을 한국 방산업체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짚어볼 거는 이거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상 방산주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방산주들이 보면은 뭐 전쟁 위험성이 높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잠깐 올랐다가 하는 뭐 테마주 성격으로 봤지만 이제는 뭔가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서 봐도 충분히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를 200억 달러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00억 달러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2027년까지 뭐 방산 매출 40조 수출 10조 달성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잡아놓고 있는데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을 할 굉장히 강한 의사들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폴란드 수출 통해서도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방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상향 혹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산을 이해하고 유리할 때만 배팅하는 훈련을 해라.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싸움인가? 이 매수 버튼 누르시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습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